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두 번째 이야기. 1월의 어느 날 아델이 감기에 걸려 공부를 쉬는 날이었어요. 나는 심심하던 차에 페어팩스 부인 대신 우체국에 가기로 했어요. 나는 편지를 받아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시골길을 걸었어요. 말을 탄 남자가 쏜살같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가 싶더니 그만 얼음판에 미끄러져 쓰러지고 말았어요. 말에서 굴러떨어진 남자는 신음소리를 냈어요. 말과 함께 달리던 개는 주인을 바라보며 지저댔어요. 남자는 35살쯤 되어 보였는데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어딘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나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으면 제가 손필드 저택으로 가서 사람을 불러오겠어요. 아픈 다리를 만지던 남자는 나를 보며 물었어요. 손필드 저택이라면 누구 집을 말하는 거요? 로체스터 씨 댁이요. 저는 그 집 가정교사거든요. 그래요? 미안하지만 나 좀 일으켜 주시오. 나는 그를 부축해서 말에 태웠어요. 남자는 채찍을 들어 힘껏 말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고맙소. 얼른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리야!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개 한 마리가 난로가에서 졸고 있었는데 아까 길에서 만난 남자의 개였어요. 마침 하녀 리어가 촛불을 들고 들어오자 나는 그 개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리어가 대답했어요. 주인님의 개 파일럿입니다. 주인님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다음날 저녁 페어팩스 부인은 나를 로체스터 씨에게 인사시켜 주었어요. 그는 무뚝뚝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로체스터 씨는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불쑥 말했어요. 로드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소? 피아노는 칠 줄 아시오? 네, 좋아요. 그럼 서재로 가서 한번 쳐보시오. 나는 서재로 가서 2, 3분간 피아노를 쳤어요. 그러자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 피아노 실력은 보통이군. 아델이 당신이 그린 그림 몇 장을 보여주었소. 정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당신 혼자 그린 거요? 물론입니다. 기분 나빴다면 용서하오. 워낙 잘 그려서 한 말이오. 당신 그림을 좀 더 볼 수 있겠소? 나는 스케치북을 가져다 주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내 스케치북을 흥미롭게 살펴보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어요. 밤이 깊었군. 아델을 재워야 할 테니 그만 가봐요. 나는 로체스터 씨의 방에서 나와 페어팩스 부인에게 말했어요. 로체스터 씨는 성격이 조금 특이하신 분 같아요. 페어팩스 부인은 빙그레 웃었어요. 어릴 때부터 복잡한 일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로체스터 씨의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로체스터 씨를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로체스터 씨의 아버지도 욕심이 많아 재산을 혼자 가지려 했지요. 그 뒤 두 사람은 죽고 로체스터 씨는 이 손필드 저택과 많은 땅을 물려받았지만 나쁜 기억 때문인지 집에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그로부터 나흘 동안 로체스터 씨는 매우 바빠 보였어요. 어쩌다가 마주쳐서 내가 인사를 해도 그는 무관심한 듯 지나쳤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로체스터 씨의 태도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는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나는 정원에서 파일럿과 노는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로체스터 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함께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너도 밤나무가 우거진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로체스터 씨가 말했어요. 아델은 한때 내가 사귄 댄서의 딸이오. 나는 그녀에게 푹 빠졌지만 그녀는 나를 배신하고 어떤 음악가와 함께 도망쳐 버렸소. 그런데 6개월 전에 아델이 내 딸이라고 우기며 나한테 맡겼소. 나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 아이가 불쌍해서 맡은 것뿐이라오. 제인 선생, 내 말을 들으니 아델과 이곳이 싫어지지 않소?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도 좋소.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불쌍한 아들을 더 잘 가르치고 싶어요. 로체스터 씨는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왠지 로체스터 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어요. 무슨 소리지? 나는 복도로 나갔어요. 낄낄낄낄. 악마의 웃음소리 같은 불쾌한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3층 쪽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로체스터 씨의 방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왔어요. 로체스터 씨는 잠들어 있었고 커튼에 붙은 불이 침대에 옮겨 붙으려 했어요. 일어나요! 얼른 일어나요! 나는 소리치며 대야와 물통에 담긴 물을 끼얹어서 간신히 불길을 잡았어요. 로체스터 씨가 그제야 깨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불이 났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내가 본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3층으로 올라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그레이스 풀이 한 짓이요. 제인 선생,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부탁이요. 로체스터 씨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다음날 아침 나는 그레이스 풀이 로체스터 씨 방에 새 커튼을 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로체스터 씨를 보지 못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페어팩스 부인에게 물었지요. 로체스터 씨는 어디로 가셨나요? 여기에서 좀 떨어진 애슈턴 씨 집에 파티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일주일쯤 걸릴 거예요. 로체스터 씨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재산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서 인기가 많답니다. 파티에는 여자들도 오나요? 아마 애슈턴 씨의 세 따님과 잉그레 남작의 예쁜 자매 블랑시 양, 메리 양이 참석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블랑시 양이 가장 예쁘지요. 그녀는 이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을 때 놀러 오기도 했어요. 로체스터 씨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의 박수가 대단했지요. 어머, 로체스터 씨가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그럼요. 얼마나 멋있는 베이스 음성을 가졌는데요. 나는 로체스터 씨가 예쁜 아가씨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녁 때 목이 메어 음식이 안 넘어갔어요.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스스로를 나무랐어요. 가난한 가정교사가 돈 많은 귀족을 사랑하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야. 일찌감치 단념해야 해. 며칠 뒤 로체스터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오는 목요일에 손님들을 데려갈 것이니 멋진 파티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손필드 저택은 파티 준비를 하느라 바빠졌어요. 목요일이 되자 화려한 옷차림의 귀족들이 몰려왔어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블랑시 양도 왔지요. 손님들은 흥겨운 음악과 술에 취했어요. 나는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나 자신이 한심했어요. 다음날 로체스터 씨는 손님들에게 나와 아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손님들을 관찰했어요. 아가씨들 중에서 블랑시 양이 가장 예뻤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쌀쌀맞게 대했지만 로체스터 씨에게는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요. 로체스터 씨, 당신이 왜 아들을 돌보나요? 더군다나 가정교사까지 붙여서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블랑시 양은 로체스터 씨를 염려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나서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이때다 싶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파티장을 빠져나왔어요. 나는 복도로 나와서 허리를 굽혀 풀어진 샌들끈을 묶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로체스터 씨가 밖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제인 선생, 그동안 잘 지냈소? 네, 잘 지냈어요. 왜 밖으로 나온 거요? 제가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천만에요.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군.
내 방에 불이 났던 날 물을 끼얹다가 혹시 감기에 걸린 건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글쎄, 왠지 우울해 보이는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요. 피곤한 모양인데 얼른 들어가 쉬시오. 나는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뒤로 하고 내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파티는 열흘 넘게 계속되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사업상 급한 볼일이 생겨 밀코트로 갔어요. 로체스터 씨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저는 서인도 제도에서 온 메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체스터 씨와는 친구 사이지요. 인사를 받은 페어팩스 부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메이슨 씨는 몸을 움츠리며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점쟁이 노파가 손필드 저택에 나타났어요. 페어팩스 부인은 노파를 내쫓으려 했지만 블랑시 양이 말렸어요. 점을 봐준다고요? 재밌겠다. 나부터 봐야지. 점쟁이 노파가 서재에 자리를 잡자 블랑시 양이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15분쯤 뒤에 나온 블랑시 양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점쟁이 노파가 신통하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잠시 후 하인 쌤이 나한테 달려왔어요. 점쟁이 노파가 아직까지 점을 안 본 젊은 아가씨를 모셔오래요. 나는 서재로 갔어요. 그러자 점쟁이 노파는 내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가씨는 장차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지? 저는 월급을 모아서 조그만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좋은 희망이긴 한데 조금 초라한 느낌이 드는군. 아가씨는 이 저택 안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해요. 아니, 특별히 좋아하는 남자 말이야. 예를 들면 주인님이라든가. 주인님은 아마 블랑시 양과 결혼하실 거예요. 글쎄, 과연 그럴까? 블랑시 양은 당신 주인의 재산을 탐낼 뿐이야. 내가 블랑시 양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하얗게 질려서 나가더군. 엉뚱한 말은 그만하고 이제 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행운이 다가와 있지만 그것을 잡는 것은 아가씨한테 달려 있어. 당신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강한 의지가 그것을 억누르고 있군. 내가 해줄 말은 다 했으니 그만 나가봐. 노파는 내게 돌아가라고 손짓했어요. 그때 나는 알았지요. 노파의 손은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이 아니라 젊은 사람의 손이며 더구나 손가락에 낀 반지는 로체스터 씨의 것임을. 당신은? 나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로체스터 씨는 가면과 망토를 벗고 활짝 웃었어요. 하하, 미안하오 제인. 당신을 속일 수는 없구려. 순간 나는 로체스터 씨에게 혹시 부끄러운 말을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로체스터 씨는 그럴 틈도 주지 않았어요. 제인,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내게 아무 실수도 안 했소. 손님들은 잘 지내고 있소? 나는 메이슨이라는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고 말해 주었어요. 순간 로체스터 씨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를 서재로 불러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 나는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놀라 깨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보니 손님들도 모두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도와줘, 로체스터! 3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로체스터 씨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손님들을 안심시킨 뒤 내게 말했어요. 제인, 약상자를 들고 나를 따라오시오. 나는 로체스터 씨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가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메이슨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메이슨 씨의 상처를 닦아주시오. 나는 의사를 불러오겠소. 로체스터 씨는 1시간 뒤에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메이슨 씨는 의사가 타고 온 마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마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로체스터 씨가 말했어요. 고맙소. 당신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소. 며칠 뒤 게이츠헤드 저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제인 아가씨, 리드마님의 마차를 몰던 로버트입니다. 로버트가 나를 찾아온 건 외숙모가 위독했기 때문이에요. 존이 런던에서 자살하자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나는 게이츠헤드를 떠나던 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로버트와 함께 게이츠헤드로 가기로 결심하고 로체스터 씨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친척이 있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외숙모가 편찮으시다니 가보는 것이 도리겠지.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해주오. 손필드를 떠난 나는 저녁에 게이츠헤드에 도착했어요. 그 사이 저택은 몰라볼 정도로 초라해졌어요. 나는 우울한 표정으로 나를 맞은 사촌 엘리자와 조지애너를 뒤로하고 외숙모 방으로 갔어요. 외숙모, 제인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외숙모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제인? 제인은 죽었는데. 외숙모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날마다 외숙모 방에 가서 병간호를 했어요. 어느 비 내리던 날 나는 외숙모 침대 머리맡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죽은 헬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외숙모가 잠시 정신이 들었는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있는 게 누구니? 나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외숙모, 제인이에요. 제인이 왔어요. 외숙모는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오, 제인이 맞구나. 그래요, 외숙모. 얼른 나와서 일어나셔야죠. 나는 천벌을 받은 거야. 제인,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너를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네 외삼촌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어.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렴. 나는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았어요. 제 조카 제이네어의 주소와 소식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저는 마데이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물려줄 아내와 자식이 없어 제이네어를 양녀로 삼은 뒤 그 아이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마데이라에서 존에요. 편지에는 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삼촌의 편지를 받지 못했을까요? 모두 내 탓이야.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게 싫어서 네 삼촌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어. 네가 로드 학교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려 죽었다고 말이야. 용서해다오. 그것이 외숙모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외숙모는 쓸쓸히 숨을 거두었어요. 외숙모의 장례식을 마치고 손필드로 돌아가자 로체스터 씨는 반가워하며 두 팔을 벌렸어요. 제인, 왜 이렇게 늦었소? 한 달이나 걸리다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느라고. 오 저런, 외숙모가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 됐소. 나는 그동안 런던에 가서 멋진 마차를 사왔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군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나는 로체스터 씨가 결혼하면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로체스터 씨는 더 이상 결혼에 관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페어팩스 부인에게 물어도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지요. 나는 로체스터 씨의 결혼이 늦어지자 기뻤어요. 손필드 저택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요. 어느덧 여름이 되었어요. 울창한 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온갖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저녁 때 과수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로체스터 씨를 만났어요. 그는 나를 보자 함께 산책하자며 입을 열었어요. 제인, 손필드의 여름이 마음에 두? 네, 하지만 곧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곳을 떠나다니. 당신이 예쁜 신부를 맞아들이면 나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안심이요. 이제야 내 마음을 고백하겠소.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소. 평생 내 곁에 있어 주오. 로체스터 씨가 내 손을 잡자 나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가난하고 못생긴 가정교사일 뿐이에요. 농담이 아니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과의 결혼을 생각해 왔소. 정말이에요? 정말이오. 나는 내 재산을 노리는 블랑시 양에게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이제는 에드워드라고 불러주오, 제인.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늘이 우리 사랑을 샘내는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흠뻑 젖었지만 참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비였어요. 로체스터 씨와 나는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나는 마데이라에 있는 삼촌에게 결혼을 알리는 편지를 써보내고 결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결혼식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치러졌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로체스터 씨, 당신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그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결혼은 무효예요. 로체스터 씨에게는 부인이 있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로체스터 씨도 남자를 노려보며 다그쳤어요. 당신은 왜 남의 결혼식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요? 나는 브리그스라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은 이미 법률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브리그스 씨는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어요. 로체스터 씨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까짓 서류야.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지. 증인이라도 있어? 그때 하객들 자리에서 메이슨 씨가 일어났어요. 내가 증인이오. 로체스터 씨의 부인은 내 여동생이오. 그녀는 지금도 손필드 저택에 살고 있소. 로체스터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메이슨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메이슨 집안은 대대로 정신 이상자와 백지가 나오는데 그런 줄 모르고 결혼한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정신 이상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로체스터 씨의 저택으로 몰려갔어요. 3층으로 올라가서 잠긴 문을 열어젖히자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낄낄거렸어요.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자,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로체스터 씨는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객들은 놀라서 자리를 떴고 브리그스 씨만 남아 내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모르고 있었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이슨 씨가 마데이라로 돌아가 삼촌을 안심시켜 드릴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내 삼촌을 알고 계시죠? 나는 모르지만 메이슨 씨와는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냈답니다. 당신 편지를 받은 삼촌은 메이슨 씨에게 당신 자랑을 했대요. 메이슨 씨는 결혼 상대가 로체스터 씨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아내가 있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삼촌은 깜짝 놀라 메이슨 씨에게 몸이 아픈 자기 대신 손필드에 가서 말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때 로체스터 씨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오. 당신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는데. 하지만 당신은 언제까지나 내 곁을 지켜주겠지? 당신 곁에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이곳을 떠나겠어요. 다음날 새벽 나는 손필드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돈이 없어 마차를 공짜로 타기도 하고 사람 하나 없는 들판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나는 굶어 죽기 직전에 외딴집 불빛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그 집 대문 앞까지 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를 구해준 사람은 세인트 존 에어 리버스라는 목사였어요. 그는 대문 앞에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는 목사 여동생들의 극진한 간호로 사흘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세인트 존 목사가 물었어요. 아가씨 이름은 뭐예요? 어디에서 왔나요? 저는 제인 엘리엇이에요. 나는 가짜 이름을 댔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관한 것, 게이츠에 대해서 살았던 일, 로드 학교를 다녔으며 얼마 전까지
가정교사를 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만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세인트 존 목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가씨,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요? 일자리를 구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교사 자리로요. 세인트 존 목사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나는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난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겨울이 되었어요. 난로 앞에 앉아 몸을 녹이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눈을 흠뻑 뒤집어 쓴 세인트 존 목사가 서 있었어요. 세인트 존 목사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브리그스라는 변호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불쌍한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적혀 있었는데 그 아가씨의 사연은 당신의 과거와 아주 비슷했어요. 다만 로체스터 씨와의 일만 빼고 말입니다. 바른 대로 말해주세요. 당신의 본명이 혹시 제인에어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아요. 제 이름은 제인에어입니다. 브리그스 씨는 어디에 있지요? 그 사람이라면 로체스터 씨의 소식을 알고 있을 텐데요. 브리그스 씨는 런던에 있습니다. 당신 삼촌께서 돌아가셨답니다. 2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재산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기셨대요. 나는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슬픔에 잠겨 물었어요. 그런데 브리그스 씨가 왜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을까요? 당신은 내 이름이 존 에어 리버스라는 사실을 잊었나 봐요.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성이 당신과 같은 에어였어요. 어머니에게 두 분의 오빠가 있었는데 한 분은 당신 아버지이고 다른 한 분은 마데이라에서 돌아가신 삼촌이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과 나는 사촌 사이? 놀랍게도 세인트 존 목사와 그의 두 여동생은 나와 사촌이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드디어 내게도 친척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사촌이 생겼다고 하니까 무척 기뻐하는군요. 외로움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나는 삼촌의 유산을 목사님 남매와 똑같이 나누어 갔겠어요.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그 해는 그렇게 저물어 가는 듯 했어요.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로체스터 씨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지만 새해가 되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일까? 솜필드 저택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어느 날 저녁 나는 문득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인 보고 싶소. 그것은 분명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무의식 중에 대답했어요. 네, 기다리세요. 내가 곧 달려가겠어요. 나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자 손필드로 가는 마차에 올랐어요. 무려 36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마침내 나는 손필드 저택 앞에 내렸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위에는 불에 탄 흔적만 지저분하게 남아있었어요.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이 왜 저렇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로체스터 씨의 저택에는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불을 질러 몽땅 타버렸어요. 로체스터 씨는 그 여자를 구하려다가 팔이 부러지고 눈을 다쳐 앞을 못 보게 되었지요. 로체스터 씨는 페어팩스 부인과 아들, 하인들까지 모두 내보내고 별장에서 존과 메리라는 늙은 하인 부부와 살고 있답니다. 그 미친 여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여자도 불에 타 죽고 말았죠. 나는 그 길로 별장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메리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메리, 나를 모르겠어요? 제인 에어가 왔어요. 어머나, 제인 선생님.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지요? 물론이죠. 로체스터 씨에게 내가 왔다고 전해줘요. 주인님은 요즘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나는 메리가 들고 있던 물잔과 촛불이 놓인 쟁반을 빼앗아 들고 말했어요. 로체스터 씨에게 가져갈 거지요? 내가 들고 가겠어요. 나는 로체스터 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로체스터 씨의 개 파일럿이 나를 알아보고 컹컹 짖었어요. 조용히 해, 파일럿.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누구지? 메리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목소리를 잊으셨나요? 한때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니, 그럼 제인이요? 그래, 맞아. 내 사랑 제인의 목소리야. 진정, 당신이 나를 다시 찾아주었단 말이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래요, 제이네어예요. 이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멋진 집도 지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제인은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소? 마데이라에 살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럼 나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겠구려. 무슨 말씀이세요?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끌어안고 흐느껴 울다가 지난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웠어요. 로체스터 씨와 나는 그 후 자그마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로체스터 씨는 런던의 유명한 안과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했답니다. 나는 먼 곳의 학교에 맡겨졌던 아들을 데려다가 별장에서 가까운 훌륭한 학교에 보내며 직접 키웠어요. 나의 사촌 자매들도 모두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요. 세인트 존 목사는 인도로 건너가 옛날 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어린 시절 이 세상에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던 불쌍한 고아 소녀 제인 에어는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